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나스닥은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에 힘입었는지 오늘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 출발 후에 잠시 혼조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 3,26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82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이끈 것 같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호재가 한 번에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관세도 또 이제 웨이버 해준다고 하고 거기다 이제 브로드컴 뉴스가 또 나오고 거기에 마벨 테크놀로지의 새롭게 반도체 수주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주식시장과 안전자산인 금이 함께 오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금은 원래 안전자산인데 금도 오르고 위험자산 주식도 오르고 거기다 채권도 또 굉장히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체크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저희가 좀 체크할 게 많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지금 정기국회 일정도 오늘부터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관련 법안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우리 자본시장을 놓고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좀 유동성이 늘 수 있는 부분들, 뭐 STO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화두가 되는 거는 자본시장에 유리하게 법 개정 같은 경우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연말로 갈수록은 계속 뭐 양도세 부분 이런 점이 부각이 되겠지만 뭐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까지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됐던 게 대주주 양도세가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 10억이다, 50억이다 사이쯤 될 거다. 네. 그게 되고 나면은 실제 주식시장에는 이제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까요? 이미 뭐 아는 뉴스다,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 10억으로 확정되면 시장은 뭐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다. 네. 시장이 없다. 없다는 얘기는 못 올라간다. 네, 하락. 하락. 네, 하락으로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강남 그 아파트 시세가 한 30억 정도가 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의 양도세가 30억에서 50억으로 고민한다라는 게 이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요. 100억 이상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또 양도세가 없어요. 그죠? 이런 허들이 없거든요. 대주주란 명목으로 이 캡을 씌워놓는 게 시장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50억으로 진행이 돼야죠. 근데 서로 이게 왜 그렇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치 요소잖아요. 네. 표가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좀 긍정으로 뭐 50억 정도로 확정을 짓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그 이하로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연말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좀 불안 요소가 있는 네.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오늘 정말 간만에 오른다 싶게 좀 시원하게 올라주는 분위기였는데 확실히 코스피에 지금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서로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담는 반면에 개인은 그 종목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분위기던데 이게 어떤 시각차에서 나오는 걸까요? 심리적인 면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르면은 팔고 싶어 하는데 그 오를 때 이거를 팔아야 되냐 아니면 보유해야 되냐 뭐 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라는 가격에 도달을 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뭐 그 비슷한 가격이 오다 보니까 개인 주체들의 매도가 나오고는 한데 좀 상황이 달라졌죠. 우리가 어제 기점에서 보면
좀 뭐 반도체 메모리의 수요가 늘 수 있는 그 뉴스들이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장비 반입 같은 경우도 금지돼 있다가 조금은 재개될 수 있는 요인, 제한적이지만 재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 단위로 뭐 그죠. 제안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이 달라져서 업종에게 긍정인 상황이 더해져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존에 올랐을 때 시장의 영향은 뭐였고 업종의 영향은 뭐였고 이번에 오를 때는 시장의 영향은 뭐고 업종의 영향은 뭐고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고가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심리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하는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업종이 전체적으로 오르지는 않죠. 그러면 현대로템과 나머지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점, 그건 뭐 캐치할 수가 없겠죠. 주가 흐름이 다른 거는 그러면 수급 요인이 있냐라는 점을 체크해 보면 이제는 편입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지수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올라올 때 매도를 할 게 아니라 그 이벤트가 이제 시장에 노출될 때 같은 경우 매도를 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주가가 움직일 때 상황 변화가 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주식을 담는 거겠죠. 우리나라를 좀 사는 흐름이 이제는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업종으로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전체로 담는다라고 보면 네. 지금 오늘은 반도체 쪽이 포커스가 됐고 네. 그리고 기존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제약주들이 주를 이뤘었잖아요.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강세를 잘 보여줬고 거기 이제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오던데 네. 실제로 그냥 금리 인하돼서 그냥 제약주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리레이팅, 뭔가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 통계적인 요소를 대입을 해보면 금리 인하기와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뭐 일치하기는 한데 그게 또 그 상관계수가 뛰어나지는 않아요. 퍼포먼스가 강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제 뭐 미국의 GDP 정도라든지 그런 침투가 나타났을 때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 때 제약바이오를 보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그 업종 내에서 조금 더 주가가 강할 수 있는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거를 캐치를 해봐야 될 텐데 과거와 달라진 게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 수출 요인들 이게 나타나서 제약바이오가 강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적이 나오는 뭐 시밀러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때 시장을 이끌곤 했는데 지금은 계약 구조가 달라졌죠. 일회성이 아니라 로열티를 수취해오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제 그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 일회성이 아니라 로열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캐치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주말 사이에 이 지금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어제 건설주들 좀 오르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어제만큼 그렇게 강한 분위기는 또 아니기는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건설주들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살펴보고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건설주 자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일단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가 헷갈릴 때는 그 업종을 볼 때 많은 걸 고민하기보다 수요 공급의 논리 가장 처음으로 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같은 경우가 과수요는 아니죠. 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은 뭐 수요가 더 늘지는 않을 거예요. 프리미엄 주택 같은 경우는 늘 수는 있는데 그럼 건설사에게는 과거에 주택으로 돈을 벌던 시기는 지나간 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 뭐 PBR 0.5배 이하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PBR 0.3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수 있게 하나의 정책을 내놓겠다.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올라오는 면이 있어 보이고요. 전통 건설사들을 본다라고 하기보다 건설사 중에서 뭐 원전과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하나의 주택이라는 요소 외에 뭐 신사업을 더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겠죠. 뭐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레미안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주택 시장에서 성장을 했는데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신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가시화될 수 있다 보니까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단순히 주택을 넘어서 해외 이제 플랜트 부분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투자를 했고 이제 가시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큰 기업들은 맞는데 네. 예를 들어 97 지금 9월 7일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대형 건설사들은 안 돼 있는 것 관련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LH가 짓는 거는 대형 건설사 거 안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소형 건설주들이 좀 그 모멘텀이 계속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왜냐면 뭐 시멘트든 뭐든 어쨌든 건물을 지어야 되면 뭔가 다른 건설 관련된 것들이 좋을 수는 있잖아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다. 그만큼 이게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를 정부에서 컨트롤하려고는 하고 정책을 내놓고 뭔가를 늘리려고는 하는데 쉽지 않죠. 가능성으로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판단을 해볼 때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주가에 한번 대입을 해보고 기업에 대입을 해봤을 때 잘 모르겠다. 가능성 1%라도 더 높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안 하면 돼요. 잘 모르겠어요. 네. 결론은 네. 이런 대책이 나왔어도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을지 안 같을지 모르겠으니까 네네. 그냥 별로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어저께 나왔던 반도체 쪽 이제 핫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이트 라이센스 방식이라는 거를 도용을 해줘서 네. 딱 찍어서 트럼프가 그것만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게 어쨌든 허가는 허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호재로 봐야 되나요? 호재죠. 네. 이게 미국 정부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조건부 허가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내줬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지금 AI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를 닫아놓기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열기 위해서 장비 반입 같은 경우를 허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크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가느냐 마느냐. 그런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은 그만큼 수요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대형 기업들에게 긍정, 그다음에 미국의 AI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에게는 또 긍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상황이 변한 게 그거죠. 오후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먼저 뜨고 우리나라에서 해석돼서 나왔는데 이걸 딱 보고 그때 반도체를 샀어야죠. 네. 오늘 말고 어저께. 샀어야죠. 샀어야죠. 네, 샀어야죠. 아, 어제 그때 딱 방송 중이었었거든요. 아, 해제죠. 해제는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맞죠? 아니, 해제는 안 해요. 저는. 해제는 아니고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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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야 했어야지. 아. 했어야 했는데. 했어야 네. 했는데. 아,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주말 사이에 또 있었던 네. 이슈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해서 주말에 있었던 구금 이슈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사님? 그 이슈가 있었을 때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죠. 그런데 뭐 실제 존재하는 거였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그냥 넘어갔던 거고 현실을 생각해봐요. 미국의 주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공장을 지었는데 미국의 노동자로만으로는 일을 시키기 힘들죠. 예. 특히 그 공장이 있던 주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암암리에 진행이 된 건데 겉으로 보면 상당히 뭐 좋지 않은 하나의 부분이기는 한데 정부에서 대응을 잘했죠. 예. 바로 건너갔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에 대한 멘트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 그냥 지나간다? 네, 이벤트로 지나가는 거고 만약에 추후에 이제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얘기를 한 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 부분을 열어뒀다 보니까
다음에 그런 이슈가 있어도 잘 대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21번째 최고치 갱신이라고 하는데 나스닥만 해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보고 있고 네네. 주식 시장에서는 계속 성장을 보고 있다. 네. 누가 이길까? 어떻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보이는 그대로를 믿고 가는 거죠. 지금은 위험자산이 이기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 추세를 타고 가는 거고 뒤에 이제 광기가 될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팽창해서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먼저 잘 탈출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잘 탔다가 타야죠. 타고 있어야죠. 잘 네. 이제 탈출을 하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리면 안 되죠. 지금은 내리면 절대 안 되는 시기다. 안 되죠, 안 되죠. 어. 예, 지금 내리면 차라리 주식하지 말아야죠. 정기예금해야죠. 정기예금 해야 되는 네, 시기고.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고 채권 시장이 그리는 게 경기 침체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은 금리라는 카드가 존재를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 녹여 있는 거는 뭐 2회, 이제는 지표 보니까 3회 정도. 네.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 요소다 보니까 금리 내리고 나서 그때 이게 경기 지표가 말을 안 듣는다, 고장 난다라고 하면 위험자산 팔아야죠. 그때 팔면 되죠. 보이는 그대로를 믿고 가는 거지. 굳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위험자산을 파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금값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아까 전에 했지만 금이 과연 안전자산인가? 네. 위험자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그럼 금이 위험자산인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원자재가 움직일 때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위험자산 선호라는 명목에서 금이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파생과 연계돼서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자금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실수요잖아요. 인도, 그다음에 중국 이쪽에서 실수요가 있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하나의 원자재의 수요 상승이다 보니까 별개죠. 근데 금이 실수요인가요? 그냥 장식구여서 그냥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중앙은행이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 누가 산지 모르겠으나 네. 실수요다. 실수요. 네. 어. 중국에서 이제 하나의 그 투기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금 매입이 데이터로 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 중국이나 인도는 은행이 매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그런 수요 안에서는 가격 상승이 위험자산 선호는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금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지금이 고점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도 모르는 건데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건데 예전에 가격이 빠졌을 때가 있잖아요. 금에 대해 관심이 떨어져 있고 과공급이 있고 그랬을 때 뭐 금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동의죠. 그런데 지금처럼 수요가 이제는 가격 랠리를 불렀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격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요란 게 만약에 쏠려서 금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이상 뭐 채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에 대한 가격은 버블 랠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수요가 지금 쏠려 있는 상황에서 수요 정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가격은 또 쉴 수 있다 보니까요. 뭐 놓친 거죠. 가격 상승은 놓친 거고 어찌 보면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유한 자의 영역이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금 대신에 주식 사시죠. 금 대신에 주식이 낫다. 네네. 아니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프랑스도 난리고 네. 총리 바뀌고 막 사임하고 난리고 그다음에 일본도 또 막 바뀌고 난리고 네. 전쟁은 끝날 듯 안 끝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금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냥 금을 다 팔고 주식으로 갔다. 그럼 너무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요? 진짜 위험자산 쪽. 금은 팔지는 말고요. 네. 갖고 있으면 갖고 가고. 갖고 가고. 네, 좀 어, 여유가 있으시면 일해서 주식 사고. 주식 사고. 네, 그렇게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으로 굉장히 좀 더 열려 있는 분위기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국내 주식 시장도 오름세 보였습니다만 일본 증시도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네. 근데 일본 증시도 여전히 뭐 그 앞서서보다는 어쨌거나 이제는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본 증시의 강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새로운 기대감이죠. 그런데 일본도 강해요. 중국도 강하고
우리나라도 강하고 신흥국 다 강하고 미국 신고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라면 유럽 같은 경우가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안 빠지거든요. 이게 유동성 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기대감을 안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오르는 업종들 보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기대감의 랠리에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다시 뭐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까지 뒷받침되다 보니까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신흥국, 뭐 선진국 다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미국 주식을 볼 때는 이제 금리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이번 주에 결국은 고용이야 인플레이션이야 얘기하다가 이제 네. 고용은 다 지나갔어요. 그 고용 진짜 나빠. 네. 이걸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죠. 그럼 이제 CPI, PPI가 이번 주에 나오니까 네.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텐데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CPI 같은 경우 저번 데이터를 유심히 봤던 이유가 관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유심히 데이터를 봤는데 잘 지나갔어요. 이번 또 CPI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보통 정규 분포의 중간값을 벗어나서 극단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요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크게 뭐 주택가격 상승 같은 경우도 평이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료품 같은 경우도 평이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나올 거고 뭐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금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좀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간 선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세를 보여줄 것 같은데 네. PPI는 조금 올라갈 것 같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네. 그러면 그 올라갔을 때 주가가 그냥 그러려니 그럴지 아니면 이제 아니야 이거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결국은 금리가 덜 내릴 것 같아 네. 라는 쪽으로 바뀔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럴 땐 어떻게 판단을 내리세요?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도가 증가가 될 때는 이 지표가 시장 변동성을 크게 야기할 수 있을 때거든요. 크게 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적어도 한 3% 내외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 그런데 지금 나오는 CPI나 PPI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 그만큼 변동성 요소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 지표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뭐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이나 이건 일단 지나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AI 시대다, 반도체 시대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일단 가야 한다. 금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채권은 실제로 아까 전에 다르게 본다는 게 채권을 실제로 경기 침체로 보면 채권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요즘은 이제 막 인버스도 하고 막 이러시니까 채권 인버스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네.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던지. 그러면 채권 사는 게 나은가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나은가요? 지금 같은 시기라면. 둘 중에 하나 택하면 굳이 채권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 모르는 거는 안 하는 게 낫고 어. 현금 갖고 있다가 주식 사는 게 낫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채권은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장 그쵸. 빠지면 인버스 사고 싶어하고 뭐 해지 한다고 뭐 다른 자산 사고 싶어하고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어. 어렵잖아요. 어. 주식도 어려운데 다른 어려운 거를 뭐 이렇게 뭐 자산 재분배? 되게 동의가 되는데요. 자산 재분배 겁먹던 얘기죠. 겁먹던 얘기. 무슨 자산 재분배지? 주식에 대해서 오리엔트돼서 하기도 지금은 충분히 유동성이 있는 시작이다 보니까 주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자산 배분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렇게 두려우면 그냥 현금 가지고 있고 그죠. 빠지면 살 현금 가지고 있고 그냥 주식만 해라. 네네. 이게 제일 깔끔하다. 금도 모르겠고 채권도 모르겠는데 그걸 왜 하냐?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지금 현금을 있다고 하면 어디에 주식 시장 안에서 어디 보고 계세요? 뭐, 업종으로 본다면 뭐 엔터 업종도 엔터요? 예,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생각을 해볼 게 지금은 유동성이 로테이션하는 순환 매장이거든요. 그러면 오른 거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또 여기 팔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 현상을 놓고는 좀 빠져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가 좀 오를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 찾아서 접근하면 되고 그게 최근에는 보면 변압기 쪽 같은 경우도 변압기. 다시 뭐 가격 조정 좀 나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가깝게 실적에 대한 고민들은 하는 것 같아요. 저번 분기 실적을 보니 단가 같은 경우는 좀 플랫해서 고민을 하는데
가격은 뭐 글을 놓고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 계속 순환매가 돈다. 유동성은 시장에 존재한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개인의 포지션 같은데요. 이게 지금 빠진 말씀하신 종목들이 엔터주 이런 것도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네. 그걸로 사고 하이닉스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건가요? 반도체는 매수. 반도체는 아, 매수.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반도체니까 매수. 매수. 그럼 네. 파는 거는 뭘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죠. 안 팔아야 돼요. 네, 안 팔아야죠. 아니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더 은행주라든지 비중 싣고 싶은. 증권주라든지 뭐 기타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은행은 안 하는 게 낫죠. 은행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홀드 홀드. 하기도 하고 오. 그다음에 이게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피 빨아먹는 비즈니스. 근데 지금 하나요? 또 뭔가 상법 개정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지금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지주사. 지주사. 아, 지주사. 그런 쪽을 찾아서 이게 상법 개정이 강화된다 그러면 뭐 은행도 수혜, 증권도 수혜, 뭐 시장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보한 거고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확실히 뭔가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반도체도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지금 브로드컴이 훅 치고 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는 브로드컴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다 같이 서로 이제 좀 공존하면서 함께 AI가 더 커지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어떤 쪽이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가속기가 지금 추론형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도기잖아요. 그러면 추론형으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어요. 단가는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볼륨이 올라가요. 볼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과거의 가속기를 볼 때는 앞단에 가속기를 만드는 기업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속기의 단가가 내려가면서 나머지 이걸 조립하는 기업, 이거를 HBM을 대는 기업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더 실적이 늘 수 있다 보니까 가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좀 나눠 먹기, 로테이션이겠죠. 엔비디아 많이 빠지면 다시 키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상황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캐치를 잘해야죠. 그러면 삼성전자 볼 수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 봐가는 거고 나머지 새롭게 이제 여기에서 뭐 HBM4로 당장 넘어가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당장 넘어간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거든요. 뭐 내년 중반 정도 이 넘어가는 상황에 장비 반입된다라고 하면 장비 기업들 다시 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그 트리거를 체크를 잘해야 되겠죠. 그 트리거는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가 보완 투자는 계속해요. 연말이면 내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완 투자 이상으로 바로 못 해요. 그러면 내년 중반 정도가 투자에 대한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투자를 늘리면 상반기에 장비 반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 상반기에 반도체 장비주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주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가장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